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함수라고 합니다. 마이크를 좀 벗고 해도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 영상 촬영한다니까, 네, 역시나 부담스럽긴 합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메인 서비스 중에 미디어 트레이닝이라는 세션이 있어서 제가 매년 한 100여 시간 이상 CEO들이나 임원들 대상으로 카메라 시뮬레이션들을 하는데요. 막상 제가 이렇게 있으면 네, 계속 이렇게 검열하게 되고 말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도 지난 학기에는 PR 전략론 수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PR이라는 이 키워드에 대한 오해나 아니면은 조금 범주를 되게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실제로 이제 학문적으로 우리가 학술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많은 공부가 있었지는 않지만 이론적 어떤 전문적 이론보다는 뭐 다양한 영역에서의 어떤 이론들을 가져와서 해석하는 것도 좀 많고요. 저는 오늘 실무를 해왔던 관점에서 이 PR과 이 스트래티지 커뮤니케이션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할 것이냐, 또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PR과 관련된 업무도 하실 거고, 그렇긴 하겠지만, PR이 이런 요즘 디지털 시대에서 이 컨텐츠 중심의 사회가 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PR이 갖고 있는 역할과 이런 장점이나 특성이 거기에도 좀 분명히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런 해서 사진을 한 10년 전에 찍은 거라서 예,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예. 저는 여기 성대에서 일반 대학원 석사를 수료를 하고 나서 그때 김대중 정부 때 공보처가 없어졌어요. 공보처를 없애고 그래서 청와대 안에 이런 공보처 업무 기능이 필요한 기능이 좀 있어서 그때 우연하게 청와대 공보실에 들어가서 한 2년 반을 가판 분석만 했습니다. 가판 분석. 네. 오후 4시에 들어가서 5시, 6시부터 들어오는 우리나라에 나온 모든 일간지 간판을 전날 세션별로 보고 읽고 그걸 정리하고 그리고 또 8시에 SBS 뉴스 하면 뉴스 모니터링하고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가판도 없어지고 요즘은 네이버 들어가면 뉴스를 실시간 보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PR과 관련된 업무들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의 기능이 뭘까라는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기업에서 우리가 잊혀질 듯 하면 이런 사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죠? 이것도 그때 롯데그룹 경영권 문쟁이 있을 때 신동빈 회장이 직접 사과하는 것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 삼성의료원의 이사장인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아마 이때가 이 부회장의 첫 언론 단독 인터뷰처럼 된 케이스가 이런 기자회견을 했던 자리고요. 또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가 사망했던 사건 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교수급의 의료진들, 의사 선생님들이었죠. 이렇게 사과하는 사건들 어마어마한 이슈가 있었죠. 또 남양유업이 대리점 갑질 사건으로 전 의원이 나와서 이런 사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 BMW가 차량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생기는 폭발 사건, 금호 아시아나 회장, 아시아나 그룹에 관련된 기내식 사태 때문에 생기는 코오롱 생명과학에서 우리가 안보사 관련돼서 기자회견 같은 것들, 또 수많은 우리 사과문들을 보실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위기관리라는 영역에서의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PR적이다, 그러니까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기업들에게 위기가 발생하고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그죠?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때 평상시와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어떠한 장치와 어떠한 기준과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평상시에 준비하지 않으면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전략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일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쓰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남양유업의 그런 사과를 보셨지만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했던 남양의 사태들을 쭉 보시면 2014년도에는 아마 이쪽 그 업계에서는 주가가 제일 높은 시가총액이 제일 큰 1등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남양유업의 그때 밀어내기 갑질 사건, 그 다음에 온라인 루머, 그죠? 전혀 상관없는 뭐 외조카의 루머, 또 온라인상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상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또 경쟁사 비방하면서 바이럴 했던 게 이제 걸리고요. 그 다음에는 또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유효하다,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세미나 때 발표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한 사건이 있었고, 그 당일날 질병관리본부에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응하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커졌죠.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남양유업은 이제 회사를 매각하는 술수에 이제 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조금 보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죠? 횡령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것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문제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하드웨어적인 재무, 그 다음에 마케팅, 프로덕트, 제품과 서비스 질, 이런 것들로 우리가 봐왔던 산업 시계, 그죠? 기업의 가치를 얘기했던 시대에서 지금은, 그죠? 그것이 아닌 비재무적인 가치가 대단히 중요해진 시기를 접어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남양유업 기업에서는 모니터링, 그다음에 외부의 인식에 대한 수용, 그것들을 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위기가 누적이 되고 사건 사고가 누적이 되고 외부 사람들이 이 남양에 대해서 좋지 않은 회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그들의 인식이야, 우리는 제품만 잘 만들면 돼 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평판이 손상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의사결정의 범위, 그죠? 커뮤니케이션하는 행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전략적이지 못한 상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사에 대한 공격이 많아지고 또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기존까지는 우리가 어떤 대리점 갑질이라든지 어떤 사건이 있었지만 이 불가리스로 인한 사건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조직 체계가 무너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러한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느냐라는 문제는 내부에서의 전략, 내부에서의 그런 정보에 대한 필터링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무엇을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은 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서 해야 되는 이런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 그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제 남양의 케이스를 이게 제가 뭐 남양유업을 공격하자는 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좀 학습적인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한가를 지금 시대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설명드리고자 한 것인데요. 앞서 보신 다양한 사과, 그죠? 기자회견을 통한 사과. 자, 기자회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줄 것이냐, 뭐 대표가 할 것이냐, 회장이 할 것이냐, 어느 기자를 만나서 설득을 할 것이냐, 무슨 자료를 내보낼 거냐라는 문제는 그런 되게 택틱한 얘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가, 왜 사과를 하는 상황을 만들었는가, 그렇죠? 왜 사과를 했는데도 왜 평판과 이해관계자 공격은 가중되는가. 남양유업도 밀어내기 하거나 사과를 하고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네, 실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남양유업은 명성이 떨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타조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모래에 머리를 박아 눈만 가리는 거죠. 맹수가 나가면. 도망가다가 어떤 굴이 있으면 머리를 박고 눈만 가리면 안전하다고 느끼는 효과를 얘기를 한다는데요. 본인에게 나쁜 소식을 적극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외면하는 현상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정보를 무시하는 것이죠. 이거는 조직 안에서는 충분히 이러한 타조 효과가 언제나 발견이 돼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10년 전의 남양유업과 20년 전의 남양유업의 그 규모와 또 조직의 시스템, 또 제품의 질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성장하고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 사회의 환경에 대응하고 또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좀 더 형성하면서 가져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품과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관리 체계는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정보, 외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우선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이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타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급한 상황에 직면하면 시야가 좁아져서 어떤 정보의 단순 논리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터널 비전이라는 그런 심리학 용어로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정책을 입안하는 레벨이 있고 또 그것을 오퍼레이션하는 레벨이 관리를 하는 레벨이 있고 또 현장에서 대응하고 실행하는 레벨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저 현장에서 지원하는 필더 레벨이 있는데요. 이슈가 발생하면 그렇죠? 각 레벨에서 내려오는 정보의 질과 양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생기면 저 현장 공장에서 폭발이 생겼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실시간으로 위에는 올릴 수 있어요. 현장에 의사결정하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오퍼레이션 레벨로 다시 의사결정 레벨로 올리는 과정 속에서는 많은 노이즈와 많은 단계가 이제 필요하시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관점의 문제도 중요하고 왜 우리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런 그 위기의 상황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형태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를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그런 조직 안에 생기는 집단적인 그러니까 인식의 어떤 범주, 그 다음에 이러한 정보의 흐름의 통제, 이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확증 편향이 그 안에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게 감정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뭐냐면 9.11 테러 사건 났을 때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테러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 여행이 미국에서 많아졌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자동차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가 많습니까? 비행기 이동으로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원래 통계상. 자동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9.12 테러 때문에 비행기 테러 때문에 비행기를 타면 안 돼라는 인식을 갖고 자동차를 가는데 실제 자동차가 위험성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데이터를 보다는 감정적인 그런 직관적 데이터를 갖고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앞에서 보셨던 다양한 기업의 상황, 위기 상황, 이슈 상황에서 의사결정이나 조치를 취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의 과정 속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인식의 오류, 집단적인 사고의 증상,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 있고 또 정보의 흐름, 내부 정보의 흐름이 평상시에는 제대로 워킹되지만 어떠한 사안에 직면했을 때는 워킹되기가 어렵다.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에는 어떤 회사가 사건이 생기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 성대 수송관에서 어떤 화재가 생겼어요. 그럼 내일 아침 조간에는 기사가 안 실리죠. 신문 지면에는 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이버가 있고, 그죠?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면, 예? 그걸 받아서 기사를 쓰고 네이버에 송출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어요. 연합뉴스보다도 여러분들이 찍은 트위터, 뭐 SNS,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더 빠르죠. 그죠? 예.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더 이러한 의사결정의 기준이라든지 정보의 흐름에 대한 통제, 관리, 그것을 좀 더 전략적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경영적인 관점에서 실패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시대가 됐다. 지금 보시는 거는 신라호텔에서 한복 디자이너를 한식 레스토랑에서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한복 디자이너 아들이 그 사실을 트위터로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여기 보시는 이 빨간색 많이 확산되는 빨간색 2개 중에 하나는 그 당시 MBC 앵커였던 김주아의 앵커의 계정이었어요. 이분이 그 트위터 된 것을 올리면서 확산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이는 이 노드만 저희가 수집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 이게 기본 5,000개가 이제 확산돼요. 근데 이 5,000개에 달라붙고 있는 팔로워 숫자를 생각하면 짧은 시일 내에 몇십만 명이 이 현장, 이 사실을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언론이 그 사실을 취재 안 하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난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랩테이션 자체, 그러니까 비재무적인 어떤 가치가 이제는 기업의 어떤 존속이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인식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랩테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강조드린 건 뭐냐면, 이 PR이라는 것이 이런 기업이 갖고 있는 랩테이션을 관리하고 랩테이션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점 속에서 경영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랩테이션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남이 주는 거죠. 그죠? 이해관계자가 나를 생각하는 인식의 총합. 그죠? 다양한 고객과 이해관계자가 저 기업에 대해서 경험했던, 구매를 해서 뭘 사 먹었던 간에, 관계를 맺었던 간에 저 기업에 대한 인식의 총합이겠죠. 그죠? 네. 그 명성은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해관계자, 또 사람들이, 고객들이, 퍼블릭이, 공중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 속에서 랩테이션을 바라봐야지, 나는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나는 최고의 프로덕트를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라는 생각에서 커뮤니케이션하고 대응하는 순간, 그죠?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은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인식의 오류를 성립하게 만드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PR이 갖고 있는 영향력 중에 하나는 이 랩테이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해관계자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기대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것을 내부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넓혀서 보면, 최근에 모든 이슈들의 많은 정점 중에 하나가 랩테이션 리스크예요. 그죠? 올바르든, 그죠? 잘못된 것이든 간에 선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신뢰가 깨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태원 참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그것을 예측을 못해서 잘못했을까요? 신뢰를 깬 것이죠. 어떻게?
해줘야 되는 정부가, 국가가 해주지 못한 것, 그죠? 예.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뢰 있게 그 사안을 다루고 대응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기대에 있어서 어긋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기대라는 게 있는데요. 저 기업은, 모든 기업이 선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죠? 기업은 어쨌든 이익을 만들고 이익을 창출해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적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기업에게 진정성을 보여라, 선해라, 착한 기업이 되라. 이거는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랩턴 리스크는 선하다라는 게 아니라 나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떠한 인식도 없는 기업이 있어요. 어떤 기업. 근데 그 기업이 나쁜 행위를 해요. 나쁘게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중요하고 그 기대치를 어긋났을 때 랩턴 리스크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랩턴 리스크는 기업의 윤리, 조직 문화, 그 다음에 진정성, 휴머니티, 조직 내부의 어떤 기술과 조직 경험과 연결돼요. 예를 들자면 요즘 많이 생긴 게 조직 문화죠. 블라인드에다가 누군가 올렸어요. 그죠? 예. 또 어떤 대응을 잘못했어요. 또 직원 한 사람에게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있으면 이상하게 대응해요. 어떤 갑질 문제가 생겼는데 그 갑질을 일으킨 임원에 대해서 회사가 조치를 엉망으로 하고 있어요.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사람을 더 가해자로서 자르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온라인에 이슈가 생기고 공중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태가 생기면서 레퓨테이션 리스크는 더 강화됩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인데 저 기업이 대리점한테 갑질을 해요. 그것들이 공개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 화가 난다는 거죠. 공중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랩턴 리스크는 공중의 분노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조금 얘기 드리면 PR이라고 했을 때 PR의 실무적으로 볼 때는 PR이 브랜드의 빌딩을 하거나 또 커뮤니케이션 트레이닝을 하거나 또 미디어 관계를 하거나 실행적인 거, 그죠? 여기 아시다시피 언론을 만나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료를 넣어서 설득을 해서 기사를 내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요. 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크라이시스, 체인지, 인터널, 그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랩테이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실행적인 것들을 벗어나서 경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사례를 가지고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기업 이름도 있는데 최근에 GS 칼텍스에서 ESG라고 하는 그러니까 복합수지를 만드는데 플라스틱을 재생해서 복합수지를 친환경 복합수지를 만들어서 그런 사업들을 이제 전개하려고 해요. ESG의 경영의 일환 속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런 친환경 경영의 어떤 방향을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알리고 또 내부 직원에게도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 라는 것이 문제라면 그렇죠? 그것들을 해결하는 측면에 단순히 기사를 만들어서 기사를 쓰게 만들자. 우리는 친환경 복합수지,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폐플라스틱을 수거해가지고 복합수지를 만들어서 화장품 용기로 다시 재생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있었지? 단계를 만들어서 의사결정을 받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인터랙티브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결과물은. 근데 이 결과물이 사이트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이트에 있는 컨텐츠와 그런 전략이 어떻게 녹아넣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 갖고 있는 기능은 사이트 만드는 결과물은 아니다. 기사를 만드는 결과물이 아니다. 그 앞단에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것이고 이해관계자들은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조절하고 또 기업에서는 바꿀 게 뭐가 있는지
활용할 게 뭐가 있는지를 리소스를 재배치시키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PR이나 우리가 설득 커뮤니케이션, 우리 신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에서의 크리에이티브를 얘기할 때 광고적 크리에이티브, 비주얼적인 크리에이티브를 생각만 하는데요. 요즘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컨셉추얼 크리에이티브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원래 크리에이티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술적 크리에이티브겠죠. 그죠? 아트적인, 디자인적인 뭐 비주얼로 보여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과학적인 크리에이티브죠.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개념적 크리에이티브예요. 세상에 복잡한 변수가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한마디로 정의 내리고 그것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을 하면 어떤 문제의 뭐 80%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PR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컨셉추얼한 크리에이티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문제이고 이것이 이런 문제들 아까 ESG 경영의 활동들을 어떤 단어로 어떻게 그럼 해결하면 좋겠는가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걸 하면서 플라스틱 리터러시라는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쓰고 활용하고 수거하는 그런 능력,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개념을 정의하고 그래서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묶어놓은 그런 이제 전략을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결국은 PR에서 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 중에 하나는 결국은 컨셉추얼한 크리에이티브를 가지고 플래닝을 해서 의사결정이나 방향성을 정해주는 게 사실은 제일 크다. 그거로 인한 결과물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해관계자들을 통해서 외부의 시선으로 우리 조직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시선들을 되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PR적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코디네이션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ESG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은 홍보팀이나 브랜드팀만이 하는 게 아니라 사업부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업부에서. 그럼 사업부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거기에 의견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외부 이해관계자 중에 플라스틱과 관련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니즈는 뭘까? 생각은 뭘까? 라는 걸 통해서 이해관계자 매핑을 해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모아놓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그러한 작업들을 같이 해요. 그래서 폐플라스틱에 관련돼서 환경운동이나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플레이어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그 중에 몇 분들은 전화 걸어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정리하고 또 회사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관련된 주요 사업부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그런 외부의 의견과 내부의 의견들을 정보들을 모아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 건 만들고 핵심 메시지가 될 건 핵심 메시지를 만들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가이드를 기준을 잡는 것이죠. 이러한 활동들이 기본적인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컨텐츠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기존에는 우리가 PR이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보도자료를 쓰거나 기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걸로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결과물은 컨텐츠로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앞단에 어떠한 컨셉추얼한 어떤 크리에이티브하고 플래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뭘까라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문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런 거 기사가 안 나요. 뭐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저 미디어에 기사가 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매체적인 관점이고요. 커뮤니케이션 문제라는 거는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목표가 있는데 사업적 목표가 있는데 전략적 목표가 있는데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이 있는데 내가 우리 경영진에서 생각하는 비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인플로이들하고 함께 나눠야 되고 싶어.
어떻게 나눌 것이냐. 네? 더 나아가서 이 비전은 대단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비전을 갖고 있어. 자, 이해관계자들에게 그걸 공유를 하고 싶어. 공유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신뢰를 갖고 그 과정 속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궁극적인 물음표가 생기는 것이죠. 어떤 회사는, A라는 회사는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는데요. 많은 관심을 받아요. 근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시작하는 상장회사고 이해관계자가 많아졌는데, 그럼 우리 회사는 우수한 기업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죠?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목표를 갖고 단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발전시켜야 될 것이냐? 또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 네. 또 하나는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냐? 부서별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하고 기준이 뭐냐? 거버넌스는 뭐냐? 원칙은 뭐냐? 또 이슈가 발생했는데 이슈 발생할 때 누가 대응해야 되느냐? 국회에서 전화 오면 누가 대응해야 되느냐? 현장에서 전화가 오면 실수 안 하게 그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는 뭐냐? 다양한 고민들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리소스를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되느냐? 홍보팀만 있어야 되느냐? 사업부서에서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느냐? 다양한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의 접근들을 이제 하는 것, 이것이 이제 PR의 또 역할과 기능 중에 하나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서치적인 것들이 대단히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오디시라고 하죠. 오디시라는 게 이제 진단한다고 보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문진한다고 좀 표현을 좀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감기 걸리면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뭘 제일 먼저 물어보나요? 네. 왜 오셨습니까? 어디가 불편하세요? 네. 해보세요. 숨소리 듣고, 독감이네요. 네. 약 처방하고, 네. 푹 쉬세요. 네. 근데 별거 아니지만, 네. 그것이 문진이죠. 네. 그분들은 여러 케이스들을, 여러 사람들의 문진을 통해서 카테고리가 나눠지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폐소리를 들어야 되고, 등도 들어야 되고, 목 상태를 봐야 되고, 콧물이 나는지 안 나는지 보듯이 무엇을 물어보면 이 증상을 파악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거에 맞는 다양한 약을 처방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PR이라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은 오디시라는 측면에서 그런 겁니다. 무엇을 물어봐야 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PR이나 전략 커뮤니케이션에서 핵심적인 기능은 뭐냐면 조직에게, 기업에게 질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 제품이 시장에 나갔을 때 그런 메시지로 제품 설명으로 나가도 괜찮을까요? 그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언론 앞에 나갔을 때 그런 단어를 쓰시면 괜찮을까요? 질문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디시라는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벤치마킹인데요. 기준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벤치마킹이라는 게 사례 분석이라고 이제 보시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벤치마크를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걸 보려면 우리와 동일한 산업군에 있는 경쟁사, 또 우수한 사례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기준에서 하는구나를 기준점을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쭉 설명드린 것만 두서없긴 한데, PR이라는 것이 이제 미디어 홍보라든지 실행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실행의 단이 아니라 앞단에 있어서 경영적인 관점 속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또 플래닝을 하고 또 관점을 바꾸는 그런 장치를 한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지만, 뭐, 우리가 이제 전략적 컨설팅을 한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컨셉추얼한 크리에이티브를 얘기 드렸는데, 그것들과 하나를 묶으면 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주는 것들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뭐 도식이 이렇게 있긴 한데, 아까 보신 그런 도식의 그림들을, 그러니까 복잡한 변수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런데 의사결정을 하려면 정보가 다듬어져야 돼요. 그죠? 변수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부의 정보라든지 사업의 비즈니스에 관련된 변수들은 그 관련된 사업 부서에서 전문가들이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퍼셉션은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에 갖고 있는 변수를 카테고리 한다라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들은 대단히 사회과학적인 어떤 접근으로 인해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조직 안에게 이해관계자들이나 상황들, 또 인식, 또 맥락 이런 것들을 이러한 방향으로 형성돼 있다. 여론은 이러한 방향으로 형성돼 있다. 라는 것들을 카테고리화 시키고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주는 작업이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시는 큰 도화지 같은 선을 그려 놓으면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가 좀 써놨는데, 이게 제가 제 아들이 둘인데, 이 막내 애기 꼬마였을 때, 5살 때, 이렇게 벽에다가 큰 이제 플립 차트를 갖다 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펜을 주고, 네 마음대로 그려라. 라고 했더니,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요, 재미나게 그려요. 네. 학교 들어가는 순간, 이런 걸 하려고 그래. 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애가 이렇게 그렸어요. 네. 요 그림 하나에 물 뿌리고, 사과나무 만들고, 자기 있고, 형이 있고, 네. 그 전날 할아버지 집에 가서 나무를 심었거든요. 물 뿌리고, 네. 이걸 생각해서 그려요. 물어봤어요. 이거 왜 그렸냐? 네. 이런 거 그렸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없는데, 그죠? 어떠한 하나의 그림 하나로 생각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표현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뭘 물어보죠? 생각을 표현하 그러면 샘플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질문이 많아져요. 세 장을 써야 되나요? 2장을 써야 되나요? 1장으로 끝내야 되나요? 그림을 그려야 되나요? 뭐 여러 가지의 질문들이 많아지죠. 경험을 통해서 그런 질문이 생기겠죠. 근데 이 아이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걸 표현해요. 기업이 생각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누가 표현하는 건가요? 조직은. 광고로? 그 광고는 누가 의사결정하나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다양하게 떠다니는 여러 가지 텍스트를 볼 때마다 저건 누가 의사결정했을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런 결정을 했을까? 가끔씩 보면 도대체 왜 저럴까? 네. 이런 거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까 올라오면서 벽면에 붙어 있는 다양한 포스터들 있잖아요. 정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네. 표현한다라는 거, 생각하는 것을 표현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다룬다라는 의미인데 그 메시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어렵다라는 거죠.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그 메시지를 다뤄서 어떻게 촉진할 거냐, 사람들에게 이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기업이나 조직이 또 어느 주체가 생각한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표현을 촉진시키고 퍼실레이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A라는 집단에서 반발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격적인 멘트만 헤드라인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피해자가 화를 낼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보고 표현을 촉진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카피라이터가 아니라, 아까도 연결하는 게 질문과 연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썼을 때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민하고 검토하는데, 그것을 외부의 시선, 그죠? 이해관계의 시선을 조직 안에게 집어넣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 저는 그것을 이 PR과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고, 전략을 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면, 퍼셉션 토킹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 관점 수용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지지난달 7월에 스타벅스 캘리백 발암물질 사건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도 받아보신 분 계세요? 가서 이렇게 바꿔보신 분 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고, 이거 받으려고 막 쿠폰 모으고 당근마켓에서 2개 파는 거 받아서 사셔본 적 있으세요? 저 와이프는 그거를 몇 개 안 채우고 팔더라고요. 예, 그 별점을. 예. 근데, 이제 메시지를 낼 때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고객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니 환불하겠다. 예.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예. 이게 나가고 나서 온라인 댓글에 뭐가 달렸을까요? 예. 고맙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죠. 예. 변명하고 있다. 그죠? 예. 사과를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달 내내 이렇게 버즈량이, 평상시는 좀 밑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데 버즈량이, 한 달 내내 버즈량이 요동쳤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제일 먼저 위기관리의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이슈 상황을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손실도 줄이고 평상시 업무로 돌아가는 것들을 많은 목표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략적인 어프로치를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이 스타벅스의 대응은 이슈를 계속 만들고 한 번, 두 번, 세 번의 사과를 연결시켰습니다.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의사결정? 자, 우리는 이 발암물질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없어. 기준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리콜할 이유가 없어.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뭐 들끄고 화를 내니까 환불할게. 이거는 대단히 사과가 아닌 거죠. 예.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이것과 관련된 리콜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우리나라에. 예. 유해물질의 기준치가 명확하게 없는데, 예. 그것이 검출돼 가지고 난리 난 사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얘기가 뭐냐면 과거의 모니터링이 부재하고 또 누군가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객과의 약속과 신뢰를 깨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조치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이 퍼셉션의 테이킹을 하지 않은 거예요. 관점을 누구한테 두느냐라는 거죠. 관점을 어디다 뒀냐면 법적 기준에 둔 거죠. 법적 기준에서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PR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뭐냐면 당연히 법적의 여론이 있어요.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법무팀을 기준으로. 그러나 여론의 법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사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참 애매하죠. 여론을 설명한다는 건 되게 애매합니다. 근데 여론이라는 것을 무엇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수용할 것이냐를 볼 때 그것을 조직 안에, 의사결정 과정 안에 관점을 자꾸 집어넣고 이것을 통해서 해야 우리가 위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우리가 좀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레퓨테이션을 회복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일들이 이 전략적 커뮤니케이션과 PR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리콜을 하게 되면 법적 기준에서 검토해야 되는 게 많은데요.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검토할 게 되게 많아요. 네.
이해관계자들 커뮤니케이션하고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신뢰에는 근거가 있느냐, 뭐 리콜할 때 범위와 강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콜센터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화를 내는 고객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 거냐,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있느냐, 그죠? 그럼 우리의 모든 채널에는 어떻게 그러면 메시지를 만들어 할 것이냐. 너무나 많은 체크해야 되는 상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집니다. 근데 이것들을 사전에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확증 편향, 그죠? 터널 비전, 타조 효과, 그러한 인식적인 오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R이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 관점을 제공해 주는 것, 그거를 표현해 주는 것, 그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고, 그걸 통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하고 기대 관리를 한다. 그죠? 기대 관리. 여러분들 가끔씩 그 랩테이션이라는 게 참 오묘한 게, 저런 짓을 하지 않을 회사가 그런 짓을 해요. 그러면 더 여론이 들끓죠. 근데 뭐 그런 일을 할 것 같았어 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그거 그냥 그렇게 그냥 사라지고 그냥 이슈가 금방 사라지거든요. 참 요물 같죠. 근데 그거는 이 expectation하고 연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조직은 평상시에 랩테이션이 어떤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느냐, 마케팅 쪽의 고객들, 또 아니면 일반 사람들, 아니면 우리의 공급사들, 또 NGO들,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우리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를 놓고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의사결정의 기준이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는 문제하고 연결되는데요. 어쨌든 기업을 대표하고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은 CEO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모든 기업들도 그렇지만 랩테이션의 CEO의 명성이 기업의 랩테이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곤 해요. 근데 그거는 전략적이지,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고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경영 성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리더십을 보이느냐, 그 기업의 리더들은 어떠한 소프트 스킬을 가지고 있느냐가 무형적 자산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가끔씩 리더십을 어떻게 인식시킬 것이냐, 사회에, 산업에, 그걸 어떻게 포지션 시킬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수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I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PI라는 부분들을 조금 오해하는 게, 그 사람을 인기 있게 만드는 거, 유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의 CEO나 리더의 명성을 관리함으로써의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 그런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도, 그것들 다루는 것도 이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에서 한 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또 얘기해 드리고 있는 게, 이제 앞서서 얘기한 거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집단 기업의 사고 체계,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인식의 오류를 만드는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 집단 사고의 증상들, 또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 또 퍼셉션 테이킹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리스닝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냥 리스닝이 아니라 전략적 리스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과정 속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직 내부에 있는 인플로이들이 언제나 기업 조직은 매년 조직 만족도 조사를 받거든요. 근데 그 조사가 매년 되풀이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은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기업도 생기고요. 또 어떤 조직은 조직에 변화가 생겼어요. 구조조정을 하거나 M&A 되거나 변화가 생겼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기대치와 의견들이 무엇인지를 수집하는 작업들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수집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방법론적인 것들도 대단히 요즘 중요해지고 있다. 어떤 워크숍을 통해서 또 우리 흔히 아는 우리가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물어봐야 될 것이냐. 그렇죠?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무엇인지를 좀 체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리스닝이라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만들므로써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의사결정의 방향성 그런 것들을 뽑고 또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 메시지에 대한 가이드를 이 과정 속에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R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외부 환경에 대한 리스닝. 그죠? 여기서 말하는 리스닝이 사람에 대한 리스닝도 있지만, 맥락, 그죠? 사회 환경 정치의 트렌드들도 리스닝해서 내부 조직에 대하다가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집어넣는 행위가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결국은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뢰 있고 우리 조직이 진정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업이 같이 병행이 되는 거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이제 PR과 전략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하나는 제가 뭐 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런 단어를 막 전달드리긴 했는데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이슈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는 과정을 제공하는 게 이 타당성이라는 과정 속에서 타당한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얘기하는 그런 전체적인 얘기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타조 효과, 터널 비전, 확증 편향, 감정 후리스틱, 그죠? 왜 그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런 표현을 하느냐, 그런 단어를 썼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결국은 외부의 맥락과 외부의 시선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내부의 고정적 틀을 깨는 행위가 필요하다. 그죠? 올바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일련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레드티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레드티밍의 어원을 조금 설명드리면 9.12 테러 때 2001년 9.12 테러 때 테러가 난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조직 CIA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있는 그런 모든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사건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는가를 추적을 했대요. 그랬더니 봄과 여름에 많은 정보기관에서 알카에다가 아주 엄청난 사건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모니터링과 주의를 구하지 않은 리포트가 계속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CIA 국장이 왜 경보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주의 있게 못 봤을까를 돌아보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하자. 왜 이것을 경고를 무시했나 봤더니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말하는 이제 확증 편향, 우리가 인포메이션 바이어스, 우리가 생각하면 보는 거죠. 부정적인 나쁜 조직은 발생하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은 안 일어나. 어떻게 뉴욕 한가운데에 비행기 테러를 할 수 있어? 불가능해. 라고 했던 그런 인식.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했던 그런 조직이 뭐냐면 레드셀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뭐냐면 어떤 전략을 세우고 뭔가 집행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반대하는. 그거는 무슨 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반대하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생기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리포트가 생기면 어떤 경우는 그게 가상으로 여기지 않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꾸로 이제 추적해서 그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리포트가 올라왔을 때 알카에다가 엄청난 계획을 세운다고 했어. 그러면 그거를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어 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가정 속에 생길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기법이죠. 이럴 때는 중요한 거 뭐냐면 알카이다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 입장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실제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진행할 때 위기관리의 서비스 중에 위기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6시간, 8시간 실제 상황처럼 상황을 만들어서 그걸 부여하면서 대응하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때 하는 것이 이런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기법입니다. 실제처럼 일어난 상황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과정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악마의 대변인이라는 기법입니다. 여러분들 다 앞서서 말씀드린 레드팀인과 연결되는 건데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조건 반대하는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레드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입장을 발표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할 거예요. 그런 의사결정을 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제 의도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시뮬레이션들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PR이 갖고 있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큰 축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적절한 방법을, 타당한 방법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드티밍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기법과 악마의 대변인 기법을 통해 가지고 고정적 틀을 깨는 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올바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 그것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3분 남았는데요. 네. 저희가 이 관점이 뭐 PR이나 전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 중에 하나가 또 위기 관리와 명성 관리나 이런 경영적인 측면에서 언제나 역할이라 그럴까요? 그런 의미 중에 하나가 또 기업에 있는 홍보실에 있는 분들도 조직의 입장을 다루면서도 외부의 여론의 입장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되게 회색지대에 있는 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옳다고 확신이 강해질수록 모순된 증거들을 더 적극적으로 타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기업에서 말하고자 하고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A인데, 그죠? 확실해. 이게 정말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거꾸로, 그렇지 않은 증거가 있나? 네.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여론은 있나? 이해관계자가 있나? 미디어는 있나? 라를 고민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믹스시키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걸 우리가 실무에서는 톤을 다운시킨다든지, 그죠? 단어를 바꾼다든지,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조금 변경시켜달라고 요청한다든지, 그죠?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올바르고 책임 있는 기업의 모습, 그다음에 명성을 관리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진화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도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이나 이런 그 쪽에 이제 가서 어떻게 보면 컨설팅? 아니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같이 함께 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매번 하다 보니까 이 컨설팅을 하면서 이 그 상대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 다양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맞추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고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추상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좀 줄여서 얘기를 하면 상대가 목표가 정확하게 있을 때 하고 그냥 무언가 PR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은데 그럴 때 컨설팅이라든가 진행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나 아니면은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아니 방향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 오히려 목적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무언가를 발치해 놓고 이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할 때 그 또 의사가 혼자가 아니라 1대1이면 좀 더 그런데 다양한 기관과 또 분들 아니면 그런 사람들 있을 때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네. 네. 그거는 뭐 다양한 경우가 있겠는데 제가 뭐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경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담당자가 있고 또 담당자의 또 윗분도 있고 이제 그 기대라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그 기대
기대를 대단히 이게 줄여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나 저희 같으면은 그 기대를 오디트하는 플레이어가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임원이 그 따로 다른 자리에서 기대가 도대체 뭔지, 예. 그리고 윗사람은 뭘 좋아하는지, 우리는 뭘 중점적으로 하면 좋은지, 지금 예상과 기간 범위에서 우리의 역할은 도대체 뭔지,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뭔지를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답을 얻어내는 게 한 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업무상에서 할 수는 없어요. 업무상에 하면 저 회사가 뭐 이제 예산 범위에서 일을 작게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메시지를 다루는 플레이어를 바꾸셔서 편안하게 오디트를 해서 기대치를 확보하고 그거를 정리를 해서 미리 줘야 되고요. 예. 그래서 안정장치를 만들어서 그 담당자가 큰 문제 없이 이 과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신뢰를 관계 구축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스무고개에서 이제 뭔가 좁혀가듯이 방향을 좁혀가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데 네. 초반에 아무튼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맞춰져 있는 입장이니까 만약에 플레이어가 혼자라고 그러면 그거를 따라서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눈치를 보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초기에 그 기대 관리를 니즈 관리를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죠. 근데 그러려면은 이 일하는 사람이 그걸 물어보면 안 되고, 네, 다른 분이 가서 좀 물어보고 우리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면 좋은지, 뭘 주의해야 되는지, 의사결정하신 분은 누군지, 그분의 뭐 방향이나 취향은 뭔지, 특징이 뭔지를 정리해 오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하고 업무를 그냥 하면서 막 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신뢰라는 게 거기서 이제 신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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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명성 관리나 위기 관리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서 많이 활용이 되었다면 사실 이제 많이 디지털화 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배달 서비스라거나 조금은 더 소기업들에게도 이런 위기 관리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요즘은 별점 테러라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근데 굉장히 조직이 작고 혹은 1, 2인 기업에서는 이런 컨트롤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혹 이러한 케이스에 대하여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들이 좋은지 그런 로직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지 약간 궁금합니다. 그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위기 관리가 대기업이나 우리가 많이 아는 유명한 브랜드들만 있는 건 아니라 최근에 저도 대기업 중심의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전사적인 사건이 생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떡볶이 떡을 점유율 1위 하는 식품 회사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겠죠. 네. 그 회사가 이제 그 식약처에서 조사를 했는데 뭐가 이제 나왔어요. 유해물질이 나와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홈페이지도 뭐 거칠게 만들어진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문제가 생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접촉이 없는 거야. 네. 그 회사는 엄청난 데미지를 했겠죠. 최근에 한성김치라고 그 김치에서도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이제 지금 되게 열악하죠. 그렇게 사실관계, 팩트체크, 그 실시간으로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존에는 관심을 그렇게 받지 못했던 회사에서 전화가 불이 나고 갑작스럽게 취재가 들어오고 그죠? 이해관계자들 뭐 감독기관이 여론에 밀려서 이렇게 압수수색 나오고 감독관 나왔을 때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기능과 원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기업들은 체계를 내부에 가져갈 생각을 갖는 것보다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임원들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프로세스가 막 매뉴얼 만들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조직, 조그만 회사들은
의사결정하시는 분이 예, 그런 위기 관리 대응에 대한 역량들을 키우셔야 되는 게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외부 플레이어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법무법인 이런 전문가들의 풀을 조금 가지고 있다가 그런 일이 생길 때 바로 활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저희 회사도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 그 인블리라고 아시죠? 인스타그램에서 그 인플루언스로 활용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쇼핑몰 만들었는데 한순간 이렇게 고객 대응으로 한순간 문 닫았잖아요. 그죠? 거의 지금은 폐업 수준이 된 것 같은데, 거기도 했던 건 그냥 고객 클레임이에요. 고객 클레임 하나를 대응 자체를 이상하게 하면서 우리가 상식에 좀 어긋난 대응들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 고객 대응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 클레임 전문가가 있겠습니까? 조직적인 측면에서, 그죠? 회사가 갑자기 커진 상태에서, 그다음에 SNS를 통해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죠? 물류가 체계가 잘 잡혔겠습니까? 뭐 식약처나 감독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체계가 경험이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러한 경험보다는 체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의사결정이에요. 예, 고객 클레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철학과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라는 그 포인트만 명확하게 있다면 이제 그런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그런 소기업들, 아까 말씀한 그런 기업들의 문제는 뭐냐면 리더의 의사결정의 기준, 철학의 기준,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그 여러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최근에 그 이제 유아용품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유해 물질에 민감한 소기업들은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우선 맘카페 난리가 나죠. 그죠? 요즘에 맘카페가 난리가 나면은 이제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트위터 이런 게 아니라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만들어져 가지고 피해자들끼리 모아서 소송도 준비하고 막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트렌드를 알고 그 회사는 그런 일이 생기면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해결할 일이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긴밀한 그런 프로세스를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법무법인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함께 제공하고 있는 시점이긴 해요.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우스갯소리로 자기 PR이 예전에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라였는데 요즘에는 피를 보더라도 알려라라고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그 개인 차원에서 그 자기 PR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네. 또 그 노이즈 마케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노이즈요? 네, 노이즈 네, 마케팅. 네, 네. 자기 PR이요? 아니, 그- 개인의 PR. 개인의 PR이요? 네네네. 네. 뭐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뭐 SNS가 있으니까 퍼스널 브랜딩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 랩테이션이나 평판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만들려고 한다면 어느 날 한 방에 훅 간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개인의 그래서 자기 PR은 저는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알려진 것이 크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언젠가 드러난다. 투명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알아보는 것이나 아는 거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알고 있게 하는가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목표와 그 어떤 뭐 주특기랄까요? 뭔가 하나의 키워드? 그것이 명확하게 갈고 닦는 게 자기 PR의 시작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자기 PR하기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 좀 핵심이 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아까 노이즈 마케팅은 그 노이즈 마케팅은 되게 이제 버즈라 그래서 입소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그 PR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죠. 왜냐면 그거를 우리는 노이즈 마케팅은 무슨 부정적인 일을 만들거나 막 강남역에 막 오토바이 막 비키니 입고 타가지고 막 알리고 막 이런 거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라 노이즈라는 건 잡음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대단히 전략적이거든요. 그리고 입소문이 안 생기면 PR적인 가치가 만들어지기가 쉽진 않아요. 지금은 뭔가 플랫폼 채널에서 뭔가를 한다고 그러지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브랜드를 인식할 때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알고 있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사 먹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는 누구한테 들은 거거든요. 그게 입소문이죠. 근데 그것을 전략적으로 되게 입소문이 될 수 있는 그런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을 갖고 입소문을 만드는 장치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싸이가 강남 스타일이 확산된 것도 뭐 누군가에 의해서 인플루언스나 어떤 허브가 의해서 확산되는 과정들이 있듯이 그런 노이즈를 만드는 그런 마케팅 활동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그다음에 뭔가 관심을 유발하는 그런 B급의 접근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입소문을 위한 그런 마케팅 활동으로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긴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뭐 되게 나쁘다 그렇다라기보다도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활용을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것이 무슨 어떤 관심을 집중하기 위한 어떤 선전성, 우리가 닥터 스핀이라고 해서 이렇게 미디어에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어떤 이례적인 이벤트, 그런 거는 생명력이 크지는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45분까지 제 시간을 보면서 시간을 맞추는 게 관건인 것 같아서 다 맞췄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